정형, 동주 형,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주겠어요? 동주 형, 무슨 부탁인데 그래요? 제가 졸업 작품으로 준비하던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을 정형이 보관해 주었으면 해서요. 제가요? 그간 공들였던 이 작품들을 제게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물론 힘든 부탁인 줄 잘 압니다. 하지만 정형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의 검은 검열이 극에 달했던 일제강점기 말, 한글로 쓰인 한 권의 시집이 있었다. 그 시집을 받은 이의 이름은 정병욱. 윤동주는 그를 정형이라 불렀다. 5살의 나이차를 뛰어넘어 막역했던 두 사람. 윤동주의 원고를 세상에 내놓은 이가 바로 정병욱이다. 그 우정도 대단하고 또 우정과 같이 병행했던 그 윤동주 시인과 또 거기에 크게 호응했던 그 정병욱 교수의 민족에 또한 대단히 뜨거웠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병욱과 윤동주의 우정. 그것은 윤동주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시를 우리 곁에 오게 했다. 섬진강의 물길이 바다와 만나는 곳, 광양 망덕포구. 경상도와 전라도를 사이에 둔 이곳 섬진강 하구를 사람들은 섬호라 불렀다. 바로 이곳에 윤동주와 인연이 깊은 집 한 채가 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341호. 1925년대에 지어졌다는 일본식의 목조 건물이다. 현재는 정병욱의 외조카 탁춘식 씨가 관리하고 있는 이 건물의 원소유는 국문학자였던 정병욱 교수의 집안. 당시에는 조조장을 겸한 살림집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우리 조부님하고 원가족들은 강 건너 하동 쪽에 살고, 거기서 뭐 3km 가면 있어요. 우리가 생가가. 그 조부님이랑 우리 사촌들 전부 다 삼촌들 거기 살고, 여기는 양조장을 하기 위해서 부친하고 모친하고 일꾼들만 살았던 거예요. 하동이 고향인 정병욱의 가족에게 광양은 또 다른 삶의 터전이었다. 바로 이곳에 윤동주의 유일한 자필 시집이 보관되었다. 이곳이 바로 지금 이 윤동주의 서시부터 베레남 밤까지의 그 19편의 시가 숨긴 장소입니다. 이곳은 마루 밑에 널장을 뚫고 항아리에다가 숨긴 걸 봐서 이 원고도 상당히 귀중한 걸로 생각해서 여기에 숨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동주와 정병욱,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941년 정병욱이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 학생 그 문해란에 그 뻐꾸기의 전설이라는 1학년 학생의 그 콘트가 나오니까 어느 국문학 선생님과 강의실에 와가지고 정병욱이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 너 오늘 조선일보 걸 봤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윤동주가 찾아와가지고 정병욱이 너 작품을 읽었다. 그러면서 둘이가 이제 처음으로 만났대요. 현재 윤동주 기념관이 된 핀스놀은
원래 연희 전문 기숙사로 이용되었던 곳. 윤동주와 정병욱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기숙사를 나와 종로 노상동 9번지에 하숙을 할 때도 두 사람은 함께였다. 하숙을 서울의 서대문 그 누상동하고 어디에서 두 번을 옮겨 다니면서 2년 동안 같이 하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윤동주의 산책길이 있죠. 거기에 이제 둘이가 같이 가고, 그래서 서점도 같이 가고, 책도 그래서 둘이가 비슷한 책이 만났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고향, 별 해는 밤, 참외록 등 현재 남아있는 윤동주의 대표작 대부분이 서울 인왕상자락 두 사람이 머물던 하숙방에서 탄생했다고 전해진다. 동주는 시를 함부로 써서 원고지 위에서 고치는 일이 별로 없었다. 즉, 한 편의 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주일, 몇 달 동안을 마음속에서 고민하다가 한 번 종이 위에 옮기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완성된 시를 다만 원고지에 옮겨 적는 날이라고 생각할 때에야 비로소 수긍이 가는 일이다. 학번으로도 2년 선배에 정병욱보다 무려 5살이 많았던 윤동주. 하지만 윤동주는 정병욱을 정형이라 칭하며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정병욱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리라. 그 마음은 정병욱 역시 마찬가지였다. 1980년도에 나온 수필집인데 제일 첫머리가 윤동주에 대한 글들을 대여섯 편 모아놓은 것이고, 그거 중에는 이제 나의 아호 배경이라는 글도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배경이 흰 그림자라는 말인데 시에 나오는 구절이고, 흰 그림자라는 시가 초간분에 실려 있습니다. 그 동주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정을 자기 호에도 담았고, 그렇게 한 글 내역을 글에다가 실은 것입니다. 1941년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윤동주는 평소 써두었던 19편의 시를 자필로 정리한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을 붙인다. 그가 손수 제본에 완성한 원고는 총 3권. 그리고 시집의 서문을 시로 적는다. 바로 서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는 그중 한 권에 정병욱 형 앞에 윤동주 정이라고 쓴다. 6필로 만든 단 3권의 시집 가운데 하나를 아끼는 동생에게 준 것이다.
다른 한 권은 연희전문 문과 교수였던 이양하 선생에게 전한다. 그러나 이 시고를 받아보신 이양하 선생께서는 출판을 보류하도록 권하였다 한다. 슬픈 족속, 또 다른 고향과 같은 작품들이 일본 관원의 검열에 통과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신변의 위험이 따를 것이니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실망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선생의 충고는 당연한 것이었고 또 시집 출간을 서두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42년) 결국 윤동주는 남은 한 권의 책을 들고 유학길에 오른다. 얼마 후 정병욱 역시 학교를 떠나게 된다. 학병으로 징발을 당한 것이다. 더 이상 원고를 지킬 수 없게 된 정병욱은 자신의 책과 노트 그리고 윤동주의 원고를 들고 고향으로 향한다. 어머니, 이 원고는 일본인에게 들키지 말고 제발 잘 관수해 주세요. 여우가 이게 뭐냐? 동주가 죽고 나도 못 오면 연희 전문으로 원고를 찾아 들고 가 선생님들과 상의하면 시집을 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들에게 원고를 받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물건임을 직감한 어머니. 정병욱의 어머니는 원고를 명주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싼 후 광양의 주조장 마룻바닥을 뜯어 그 안 깊숙이에 보관한다.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윤동주 시인의 그 작품을 보관하는 일이란 자기에게 상당한 그 위해가 돌아올 것을 염려하면서도 결행했던 일입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이죠. 만약 그때 정병욱 선생과 그 집안에서 그의 그 귀한 시를 잘 보관하지 못했었다면 우리는 일제 탄압이 가장 악랄했던 그 시기에 그야말로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썼던 그 귀한 시편들 모두 다 잃는 그런 그 비극적인 처지에 빠졌을 것입니다. 정병욱의 책과 노트 사이에 끼어있던 윤동주의 시집 원고. 결국 그 시집은 윤동주 인생의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이 되고 만다. 총감본이 나올 때는 1948년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모든 사정들이 열악했을 때라서 정병욱 선생님은 그때 아직 학생 신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주도한 거는 강초중이라고 윤동주 시인의 연전 동기, 입학 동기생이었던 강초중 씨가 그때 경향신문 기자로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초간본을 내기 전에도 신문 지상에 이제 3편을 소개를 했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시인이라 불리지 못했던 윤동주. 하지만 일제의 칼날이 거세던 때에도 윤동주는 시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천생 시인이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시를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곤 했다. (1942년) 일본 유학길에 오르기 전 윤동주는 자신이 쓴 4편의 시를 연희전문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강초중에게 맡긴다. 유학 시절 윤동주의 유일한 시로 알려진 쉽게 쓰여진 시 역시 편지를 통해 강초중에게 전해진다. 강초중은 윤동주의 시집을 들고 당시 경향신문 주관으로 있던 시인 정지용을 찾아간다. 시집의 맨 첫머리에 올릴 시를 골라달라 청하기 위해서였다. 윤동주의 시를 받아든 정지용은 고민에 빠진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당대 최고 권위를 누리던 시인. 그의 노래도 윤동주의 시는 쉽게 보아넘길 수 없는 것들이었다. 고심 끝에 택한 시는 윤동주가 가장 마지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 쉽게 쓰여진 시였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병욱이 보관해온 19편의 시와 강처중에게 건네진 시 5편,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윤동주의 시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시작됐다. (1948년 1월) 윤동주의 유고작 31편이 담긴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세상에 소개된다. 시집의 서문에는 당대 최고라 칭송받던 시인이자 윤동주가 우상이라 말해왔던 정지용의 글귀가 더해져 있었다. 청년 윤동주는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그렇기에 일족에게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구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해 본 적이 없이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중국 용종에 세워진 윤동주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시인 윤동주의 묘. 정병욱이 보관했던 윤동주의 시집을 본 조부와 부친이 그를 시인이라 칭한 것이다. 살아생전 윤동주는 우리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전해진다. 1942년 8월 일본 유학 중 방학을 이용해 고향집에 다니러 왔을 때 그는 동생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한다. 우리말 인쇄물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니 무엇이나 심지어 악보까지 사서 모아라. 그런 그였기에 일본 유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창씨 계명은 크나큰 아픔이었을 것이다. 계명 후 몹시도 괴로워했다는 윤동주. 창씨 계명계를 내기 닷새 전 그는 그 고통과 참담한 피해를 한 편의 시로 끄집어낸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자매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알아 살아왔던가. 그 시기를 밝혀주는 큰 빛나는 존재죠. 우리가 지금 그 암길에 윤동주 시인과 그의 시가 또 그의 삶이 없었다고 하면은 정말 캄캄한 상황인데요. 그 윤동주 시인은 시로서도 정말 그 우리 민족에 큰 기여를 했지만 그
맑고 청정한 삶으로서도 우리에게 이런 시인이 있다라고 인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러운 시인이라서 그 시대를 밝혀주는 큰 등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 조국을 잃은 아픈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랐던 한 시인. 그는 비록 시대의 아픔 속에 호련히 떠나갔지만 그의 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이 문학작품이라는 건 무형의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이렇게 한 작가의 뛰어난 그 작가 뒤에는 그에 못지않는 그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작품을 작가보다도 어느 의미에서는 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2의 창작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도 정병욱 선생님이 그 첫 손을 꼽히시는 분이고 서울대학의 훌륭한 교수로서 국문학의 기초를 닦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 뒷이야기가 아니라도 윤동주 선생을 뺀다 하더라도 기념할 만한 분이거든요. 윤동주의 시에서 따온 호처럼 시인의 그림자로 살기를 자처했던 한 사람, 배경 정병욱. 그는 평생 국문학자로서 한 길을 걸었다. 선생이 떠나고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의 손때 묻은 책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제자. 이 방에서 정병욱 선생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물건이 이 책장인데요. 이 책장은 연건동 캠퍼스에서 가지고 온 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이 책장을 쓰신 것은 아마 한 30년 되시는 것 같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30년 계속해서 이 연구실을 빛내주고 있는 그런 책장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이 방을 찾아주는 제자들은 그래도 이 책장에 있기 때문에 정병욱 선생님을 기억하고 또 그 사모하고 있는 그런 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병욱, 그는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한국고전문학연구와 판소리, 한글연구 등 우리나라 국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국문학 2세대의 대표주자 배경 정병욱. 지난 1997년 정병욱 선생의 15주기를 즈음해 서울대 교수들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학문과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9권의 전집을 기획한다. 우리나라 국문학사의 길이 남을 그의 발자취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옛날에 그 서재 연구로서의 주석, 훈거 주석에 끝났던 것을 문학적 감동을 주는 감상, 문학적 하나의 구조로서 현대와 고전의 벽을 트고 하나의 똑같은 문학작품으로서 오늘 읽는 사람에게도 외국문학과 마찬가지로 현대 장르와 고전이라는 벽을 무너뜨린 하나의 발굴자죠.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평가조차도 그에겐 스스로를 낮추어야 할 이유가 되었던 학자 정병욱. 그런 정병욱에겐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 윤동주였다. 1978년도에 외솔상 학술부문상을 타셨습니다. 그 상금을 모두 연세대학교에 윤동주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선친 말씀이 이런 상금은 날 위해서
내가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다 그 문학과 그 국문학을 위해서 잘 쓰라고 주신 그런 그 상금이니까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전액을 기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병욱은 자신의 입을 통해 윤동주라는 이름 석자를 허투루 내뱉은 적이 없었다. 정병욱이 윤동주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그를 그리워하는 방법은 오로지 글뿐이었다. 내가 동주를 처음 만난 것은 1940년 연희 전문학교 기숙사에서였다. 오똑하게 솟은 콧날, 부리부리한 눈망울, 한 일자로 굳게 담은 입. 그는 한마디로 미남이었다. 오늘날 나에게 문학을 이해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생의 참뜻을 아는 어떤 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로지 그가 심어준 씨앗의 결실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그러기에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중에 저도 이제 그 아버님께 들은 얘기가 아니고 글을 통해서 이제 접한 그 말씀이신데, 평생에 아버님이 이러저러한 학문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내가 평생 한 일 중에 그래도 제일 의미 있는 일은 동주의 시를 보관했다가 세상에 알리고 그렇게 한 것이 내 평생에 가장 뜻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글로 써 보내셨죠. 사실 역사는 항상 겉에 나온 사람보다 뒤에 숨어있는 손, 뒤에 숨어있는 저 주방장처럼 벽 너머에서 끝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묻혀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병욱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몇십 배의 큰 일을 하신 분이고 그러한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서 꼭 기억해야지만 될 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이 회장한테 연락을 받고 나왔는 것 같아서 서울 인왕산자락. 윤동주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시들이 바로 이 터에서 완성됐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족의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인으로 평가받는 윤동주. 시인이 남긴 유산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중국은 물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일본인들에게까지 큰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동주를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먼저 일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문학적인 내용에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름다운 정신이 누구에게나 말하자면 가해자에게까지도 큰 감동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반성을 하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윤동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부활운동과 함께 그 문학운동을 크게 전국적으로 점점 더 번져 나가게 하는 것이 윤동주인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릿교대 후배인 평범한 주부 아마누마 리츠코 씨. 그녀가 윤동주란 조선의 시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일본의 한 수필집에 실린 서시 등을 접하면서부터였다. 윤동주 시인의友人のチョンビョクさんが詩を3冊の中の1冊を大切にしていたので、今この詩が残った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初めてこのユン・トンジュの詩を読んでから、もう本当にその詩に心を打たれて、純粋で若々しくて、そして汚れがなくてという、それからずっとユン・トンジュの詩については心の中に詰まりました。たくさん取り上げてくれたのでびっくりしました。
그때부터 그녀는 윤동주와 그의 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윤동주가 교토 도시샤 대학에 가기 전 자신의 모교인 리교대에서 유학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일본에서 쓴 쉽게 쓰여진 시 속 늙은 교수가 그녀의 대학 은사에 부친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이 처한 시대를 고뇌하며 살았을 시인 윤동주. 그녀는 그 뼈아픈 역사 속에서 탄생한 그의 시들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뜻밖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바로 윤동주의 대표작 25편을 일본어와 한국어 낭송 CD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韓国語に興味を持ち始めてから元の原詞と韓国語の音と日本語の翻訳とで両方でどうしても聞きたいという気持ちが大きくなりました。それでこの CD を作ろうと思いました。 立교대 동문이기도 한 남편 아마누마 스미오 씨가 마침 음반 회사의 대표로 있을 때였다고 한다. 2007년 남편의 도움으로 낭독 CD 제작이 시작됐다. 표지 디자인은 일본인 화백이, 일본어 낭독은 일본 연극 배우가 맡았다.立교대학 교목이었던 유시경 씨가 한국어 낭독을 책임져 주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간 것을 사랑해야지. 일본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만들어진 최초의 CD다. CD 라벨에 써진 하나란 글자는 일본어로 꽃이란 뜻이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それからもう一つこの中に花と書いたのは韓国と日本と両方の大地から栄養を吸って未来に日韓の間に本当にいい花が咲くということを心から期待してこの CD が少しでもそういうことになったらとても嬉しいと思っています。 앨범 판매로 선결한 수익금은 아마누마의 모교이자 시인이 처음 유학했던立교대학의 윤동주 장학 사업에 기부되고 있다. 立教大学では詩人ユン・ドンジュ先生を記念し2010年にユン・ドンジュ国際交流奨学金を設立しました。これまでで32名の留学生がこの奨学金をもらっており、その留学生たちが日韓交流の礎とな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일본立교대학교에서는 매년 한일 캠프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벌써 13년째다. 이 캠프를 통해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立교대 학생들. 그들은 윤동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僕は全然知らないですね。今までこの会で紹介されるまで全然知らなかったですね。ユン・ドンジュについては今まで名前も聞いたことなくて全然知らないんですけど、韓国で一番有名な詩人ということでこれから韓国に行くにあたってこの詩人のことを学んで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 올해 한일 캠프에선 윤동주의 삶과 문학을 소개하는 특별한 강의가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는 윤동주 연구가로 유명한 야나기하라 씨다. で時間が1時間半ぐらいしかないのでユン・ドンジュの生涯をちょっとうまくご説明できる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少しでもね皆さんに知っていただけたらと思っています。 현재 일본 대부분의 교실과 강의실에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 야나기하라 씨의 윤동주 알리기는 그래서 더 특별하다. 일본인 시인이 쓴 윤동주 관련 에세이를 읽고 시인의 발자취를 쫓게 되었다는 야나기하라 씨. 윤동주의立교대 5년 후배이기도 한 그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시인을 연구하기 시작한 지도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ユン・ドンジュ詩人の詩が、今残っているのが130前後なんですけど、その詩の多くがチョン・ビョンウク先生とかカン・チョジュン先生とかそれから妹さんによって運ばれてきたんですね、南の方に。でほとんどの詩が奇跡的に残った詩だと思うんですね。そのカン・チョジュン先生やチョン・ビョンウク先生のその友情とそれからそういう危険な状況の中でも
その原稿を保管するというそういう献身的なその行為がなければ今に残らなかったわけですよね。だからその友情に支えられた奇跡の詩集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 윤동주 시인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얘기에 가슴 아팠다는 야나 기하라 씨. 과연 윤동주의 무엇이 이 일본인의 마음을 그토록 요동치게 한 것일까? ユンドンジュ詩人の詩を通してユンドンジュ詩人がその若くて獄死された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こう過去の真実をユンドンジュ詩人の詩を通して学ぶというか私もそうなんですけど過去のにあったことを知らなくはないんですが本当に痛みとして受け取るということが私たちにはなかなかなくてただそのユンドンジュ詩人を通してそれをユンドンジュ詩人の生涯を見つめるということでもっとその痛みがこう強く伝わってくる過去の真実をなるべく正しく知りたいというように思うようになるんですね。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초여름 토시샤 대학생이었던 윤동주는 귀국을 앞두고 교토 우지강으로 소풍을 나온다. 그리고 친구들의 청에 의해 노래 한 곡을 부르게 된다. 아리랑이었다. 일본 유학 시절의 유일한 사진. 윤동주 생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를 그 속에서 그는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하다. 윤동주는 우리 도시아 대학의 선배고 제가 그래서 제일 교포 2세로서 민족 의식을 가지게 된 하나의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윤동주 알고서 그래서 이 12건립 운동을 하유 과정에서 자기의 민족 신도지 그런 게 크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윤동주 그분은 제일 한국인 사람 한 속에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상관없이 우리를 다 묶고 세워주는 그런 큰 존재입니다. 구심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가 떠나고 50년 후 토시샤 대학에는 시인의 기일에 맞춰 시비가 세워졌다. 캠퍼스 안에 세워진 최초의 개인 시비였다. 윤동주의 두 번째 시비가 세워진 건 그로부터 11년 후 그의 기숙사였던 교토의 조형예술대학 영상학부 옆 시비에서도 매년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윤동주 시인의 시는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선 아니면은 또 가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주 깊이가 있고 사상이 있고 또 살아가는 힘을 주는 그런 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계속 사랑하면서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국은 그 시가 가진 힘에 압도되고 감명받아서 정말로 그 이렇게 한국, 일본 이걸 떠나서 한 인류의 그 보물처럼 인류의 그런 소중한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그 윤동주 시를 그 사람들은 행사할 때도 보면 아주 암송을 해갖고 그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좋은 문학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런 감동이 있어요. 시인이 떠난 지도 어느새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해 윤동주의 유족들은 큰 결단을 내리게 된다. 그동안 소중히 보관해오던 윤동주의 유고작과 유물들을 시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다. 시인의 손때가 묻고 숨결이 더해진 유산과 그 속에 담긴 귀한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정병우 선생님이 전장에서 죽고 돌아오지 못하면 연세대학으로 이 원고를 갖고 가시라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셨을 정도였고, 또 저희 아버지도 언젠가는 가족들만 보관하는 것 같고 그 좀 한계가 왔을 때는 꼭 연대로 갖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어른들의 뜻을 이제 제가 따른 것이고.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시인이란 이름으로 불린 적 없지만 지금 그는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손꼽힌다. 영영 묻혀버렸을지 모를,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한 권의 시집. 자신의 피 끓는 조국애를 시로서 승화시킨 시인 윤동주와 그 아름다운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벗 정병욱의 우정은 사라질 뻔했던 우리 민족의 귀한 정신과 유산을 남겼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권의 시집은 빛바랜 추억이 아닌 빛나는 오늘로 우리의 가슴 속에 되살려지고 있다. 윤동주의 시를 사랑하고 그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최후의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집안의 사진 이후에 체포되기 전에 일본 그 클래스메이트들하고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 발견이 또 되고, 또 스크랩북이 고향에서 또 나타나고, 그런 걸로 봐서 어딘가에 그 유품 또 보시던 책 원고들이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또 우리들 눈에 띌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황양과 하동이 맞닿은 섬진강의 물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외적의 침입을 망봤다 하여 붙여졌다는 이름 망덕. 바로 그곳에서 우리 글로 쓰인 소중한 시집 한 권이 일제의 눈을 피해 지켜졌다. 윤동주와 정병욱, 두 사람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은 이제 우리 후손들의 몫이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 윤동주를 회상하고 또 윤동주의 그 시를 이렇게 보존했던 저희 선친의 노력을 한번 상기하시고 하는 그런 집으로서 두 분의 우정이나 한국 문학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뭐 더 바랄 나위가 없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이제 동주는 세상을 떠나고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즐겨 외는 그의 대표작 별 해는 밤의 끈 넋줄은 단순히 시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그의 고향인 북간도 용정에 있는 동산 마루톡에 묻힌 그의 무덤 위에는 이 봄에도 파란 잔디가 자랑처럼 돋아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주는 멀리 북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시 속에 배어있는 결의 사랑의 정신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